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저는 리더셉의 원장 이영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세미나 내용을 어느 쪽에 좀 포커스할지 알려는 거니까 혹시 지금 아예 처음이신 분, 지매 준비도 안 하신 처음이신 분이 꽤 계시는구나. 그 시험 성적은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매 공부 중이신 분들이 나머지 제일 힘드신 분들인 거죠, 지금 그렇죠? 점수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직 뭘 모르는 분도 아니고 아는데 좀 힘든 과정일 텐데 아무튼 뭐 그러면 적당히 계셔가지고 다 적당히 얘기를 해야 되겠네. 맞춰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지금 칠판에 띄워둔 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이게 어쨌건 그 MBA를 가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포커스가 로케이션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MBA 끝나고 나서 뭐 내가 커리어를 한국에서 쌓았었으면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좀 이렇게 좀 위치를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께 좀 제일 괜찮을 만한 얘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그 유학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충 아실 텐데 미국에서 학부나 대학원을 나오면 일단 그 관련 학과랑, 그러니까 졸업한 학과랑 관련되어 있는 분야에서 1년 동안 비자 없이 일할 수 있는 OPT가 다 주어지거든요. 이게 사실 그동안에 MBA도 똑같이 주어졌었는데, 이제 문제는 일반 학사 졸업생과 달리 MBA들은 몸값이 비싸다 보니까 회사에서 1년만 얘를 델타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MBA도 이게 1년만 자기가 됐다가 만약에 잘리면 다시 커리어를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양쪽 다 별로 이슈가 없어서 그동안 MBA에게는 특별한 이슈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뭐 이미 기존에 있던 거지만 스템이라 그래서 그 OPT 중에서도 특히나 좀 뭐 사이언스나 나와 있는 것처럼 테크나 엔지니어링 이렇게 좀 미래 학문 분야랑 연관이 많은 쪽에 좀 졸업생들에게는 1년이 아니고 3년의 시간을 제공해주는 요 과정이 지금 스템이라고 되는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거의 대부분의 MBA 과정들이 저 스템을 다 도입했어요. 다 도입해서 웬만한 학교들은 졸업을 하시면 그게 기간이 1년이 아니고 3년 동안 비자 없이 현지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뭐 어떻게 보면 일반 석사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니까, 특히 MBA는 해당 분야라는 게 거의 무한대이기 때문에 어디든 대부분 취업이 가능해서 상당히 매력적일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요거는 처음에 소개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 얘기를 같이 드리는 게, 이게 그냥 학교에서 우리가 스템 할게요라고 손든다고 정부가 부여하는 게 아니고 저걸 하려면 꽤 많은 교수진과 프로그램들이 짜여져 있어야 돼요. 다 있어야만 저게 허가를 받는 거라, 그 얘기는 반대로 말하면 학교들이 요거를 좀 도입하기 위해서 이 테크나 데이터 쪽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로 그래서 지원자들 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점이 있는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뭐 시험 점수 받고 지원하실 때 에세이를 쓰거나 그 레주메, CV 작성 같은 거 할 때 내 커리어를 좀 포장하는 단계에 있어서 그 내가 데이터를 되게 많이 활용해봤다거나 그런 쪽에 능숙하다거나 같은 뭐 데이터 관련된 사항들 좀 많이 좀 접목시킬 수 있도록 가공을 해보시면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생길 테니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도움될 정보라 좀 요거는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아마 해당 사항이 딱히 없을 것 같긴 한데, 디퍼드 MBA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진작에 알았으면 이게 제일 좋아요. 이건 뭐냐면 문제는 지원 대상이 졸업생만 가능해요. 딱 올해 졸업생만 일단 학교에 지원을 해서 어드미션을 받아요. 받으면 학교를 들어가는 시기를 디퍼하는 거예요. 시기는 뒤로 밀어놓고 어드미션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회사건 마음대로 회사 아무 데나 들어가서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다가 2년 차부터 5년 차 사이에 나 이제 학교 갈래라고 손들면 그래 와라 라고 받아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좀 준비를 일찍 해야 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은 MBA 가장 힘든 GMAT 공부도 학부 때 머리 좀 좋을 때 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합격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하는 거니까 취업해서 정말 그 커리어가 너무 좋으면 굳이 안 가도 관계없는 거고, 또 커리어 쌓다가 중간 아무 때나 학교를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커리어를 초이스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없는 거다 보니 가장 좀 좋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게 워낙에는 예전부터 하버드랑 예일 두 군데에서는 운영을 하던 건데 최근에 나머지 학교들이
계속 지금 따라서 도입을 해서 이만큼 학교가 늘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아마 학생이 아니겠지만 제가 얘기를 들은 이유는 이게 이렇게 되면서 학교들이 그 경력에 대한 배려가 좀 낮아졌어요. 예전에는 거의 5년 미니멈이 안 되면 잘 안 뽑아줬었는데 지금 이 디퍼드 MBA는 어떻게 보면 2년 차만 돼도 학교를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학교 안에 이미 경력 2년 차들이 와 있기 때문에 거꾸로 학교들이 그 경력이 짧은 거에 대해서 그 정도만 넘어가도 크게 디메리트를 좀 덜 주는 편이라서 경력의 연차가 좀 짧은 학분들도 지원할 때 좀 괜찮을 수 있을 거다라는 거 좀 얘기 드리려고 알려드리는 거고, 혹시 주변에 혹시나 뭐 동생들 중에서 MBA 관심 있는 친구들 있으면 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좀 좋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단점이 딱 얘기 드린 대로 졸업 시즌에만 지원 가능한 거라 뭐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있으면 만나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이제 뭐 가이드를 좀 얘기를 드릴 건데 우선 오늘 세션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지금부터 한 40분, 45분 정도 우선 전반적인 지원 안내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끝나고 나서 올해 합격생들 중에서 2분 모셨으니까 그분 모셔다가 뒤 섹션은 대부분 Q&A로 진행할 거예요.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그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뭐 GMAT 공부나 혹은 뭐 토플, IELTS 공부라든지 뭐 지원 방법이나 인터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문의하면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뭐 잘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업 내용은. 자, 제가 화면에는 띄운 게 없지만 프린트물로 드린 것 중에 올 초에 발표된 졸업생들 평균 연봉표 하나 있을 거예요. 아침에도 뭐 딴 일 때문에 작년에 카네기 멜론 졸업한 학생이랑 이렇게 연락을 하게 됐는데 그 친구도 서부 지역의 테크 아마존에 취업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그 친구도 연봉 한 15만? 그래서 사이닝, 그러니까 계약금 3만 플러스해서 총 18만 불 정도 받고 취업됐고, 자기네 학교 이번 작년 졸업생들 중에서 한국에 돌아올 필요 없는 현지 취업 목적인 분들은 다 취업 다 돼가지고 뭐 엔비디아랑 아마존이랑 뭐 구글 이런 데 다 취업돼서 대체적으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5만 불 이상씩은 기본적으로 연봉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되게 잘 됐구나 이런 얘기 하다가, 근데 문제는 자기는 잘 됐는데 솔직히 걱정이 확실히 지금 미국 경기가 약간 다운되는 느낌이 들긴 든대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 제일 좋은 거는 MBA는 내가 졸업할 때 경기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학교 다니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졸업할 때 다시 올라오면 충분히 더 좋은 조건 받겠지만 이제 그분이 걱정하는 거는 약간 다운되다 보니까 다운되면 지원율이 늘어요. 이게 회사에서 잘리거나 취업이 잘 안 되는 케이스가 학교로 왕창 몰려가는,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MBA들 연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취업 안 될 거 빨리 그냥 학교 들어가서 좀 공부하다가 좋을 때 나오자라고 생각을 하는 케이스가 많아질 수 있어서, 그러니까 혹시나 지원 생각이 있으시면 뭐 아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니까 내년도는 조금 더 아마 지원자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지원할 수 있으면 좀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그냥 아이디어를 얘기해 주는데 제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좀 제일 황당했던 게 코로나가 터졌던 첫 시즌에 사실은 코로나 터져가지고 누가 공부하러 가겠어 이 마인드였는데 진짜 많아졌어요. 그 1년에 학교들의 평균 지원율이 거의 30%씩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그 정도까지 경기 다운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내년 지원에서 내후년 입학은 조금 더 좀 몰릴 확률이 많아 보이니까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당겨서 내년 9월까지는 입학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짜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계획이 될지를 지금부터 안내를 좀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지원할 때 어떤 게 필요한지부터 좀 가이드를 드리면, 자, 학교에서는 이게 MBA 과정이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1번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잘 이끌 사람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 그 두 가지를 같이 봅니다. 일단 그 중에 학업적인 측면은 그 세 가지 섹션 갖고 체크가 되겠죠. GPA, 학점고요. 표를 보시면 대충 나시겠지만 지금 합격생들의 탑스쿨들은 학점 평균이 대략 4.0 만점에 3.5가 보통 넘어요 편인데, 문제는 이건 바꿀 수가 없는 요소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 보내보면 한 3점 초반 정도까지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4.0 환산으로 3점이 안 되는 케이스에는 2점대가 나오시면 나중에 뒤에 설명 한번 드리겠지만 에세이를 좀 추가로 작성을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이게 그 MBA다 보니까 딱 최근 졸업생이 아니고 경력이 좀 보통 4, 5년 이상씩은 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학점은 나의 4, 5년 이전의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거지 지금 얘기는 아니라서 이 그 학업 능력 체크하는 포인트 중에서는 가장 좀 작은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 GPA가 조금 모자랄 때는 토플 또는 GMAT 스코어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뭐 이게 뭐 좋은 얘기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내봤던 가장 낮은 학점이 2.2였어요. 심지어 그분은 장학금 받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이 낮아도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아닐 수는 있겠지만 얘기된 대로 3점이 안 되면 조금 별도로 왜 그래야 했는지는 좀 언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만 얘기 드리고, 토플은 대부분의 학교가 미니멈 요구합니다. 100점이 대체적 미니멈이고요. 하버드는 less than 109는 내지 말라고 돼 있어요. 아예. 그래서 하버드가 목표이신 분들은 일단 110점 이상은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본인들이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하는 M7들은 대부분 지원자들이 110은 넘어가요. 점수가. 그게 이제 비슷하게 체크되는 게 IELTS인데 두 시험이 둘 다 영어 언어 능력을 체크하는 시험인데 저희가 좀 학생분들 가이드 해봤을 때 110점을 넘어가는 고득점을 만드는 거는 토플이 조금 더 편한 것 같고요. 내가 영어가 힘들다. 근데 미니멈은 맞춰야 되겠다. 이신 분들은 IELTS가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저 두 시험의 가장 큰 차이는 토플은 시험이 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듣고 말하세요. 읽고 쓰세요. 이런 식으로 섹션이 엉켜 있어가지고 하나가 안 되면 걔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같이 망가지는 영향이 있고, 하나가 잘 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있는 편인데, IELTS는 듣기 따로, 말하기 따로, 읽기 따로, 따로따로 시험들을 다 치르게 되니까 하나가 약간 좀 망가져도 나머지로 커버가 가능해서 미니멈 맞추기 좀 편한 편이긴 하고, 토플이 조금 고득점은 좀 편한 편이긴 하고, 대신 IELTS는 토플 차이는 또 하나가, 토플은 기계에다 대고 스피킹을 하고요. IELTS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라서 그게 뭐 개인 선호가 있으시면 고려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추천드리는 건 솔직히는 시험 끝나면 한 번씩 시험 보세요. 돈을 쓰긴 쓰는 거지만 한 번씩 보시면 본인이 뭐가 맞는지가 좀 빨리 캐치가 될 거고, 포커스해서 준비하시는 게 좋긴 할 테니까 이렇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GMAT 점수도 당연히 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MBA 지원 생각하시는 분들 오시면 우선 웬만하면 GMAT 먼저 시작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제일 큰 이유는 우선 GMAT이 토플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반대로 말하면 GMAT이 적당한 점수가 나올 정도 실력이 쌓이면 토플은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토플 열심히 해서 100점 만들어봐야 GMAT은 또 다른 산이거든요. 아예 1번이고 2번은 얘기 드렸지만 토플은 미니멈 점수를 요구하는데 GMAT은 내 점수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 레인지가 달라져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시험만 보고 이 지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시험 보고 나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에세이 같은 걸 써야 되는데, 에세이가 그냥 학업 계획서 한 장 쓰는 게 아니고 학교들마다 질문이 몇 개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학교 낼지가 정해져야 그 학교에 맞춰서 에세이를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통 가이드 드리는 게, 일단 GMAT 공부해서 점수를 받고, 점수 받고 나면 그 점수로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정해질 거고, 에세이를 시작하면서 토플 준비를 같이 하라고 얘기를 드려요. 일단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지원 가능 학교가 정해질 거고, 두 개의 예제를 병행해야 그나마 좀 시간 로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집에서 먼저 하시는 게 좀 효율적이긴 하고요. 그 GMAT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그 사항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현재 그 10위권 정도 학교들은 합격생의 GMAT 평균 성적이 730점대 많이 높아졌고요. 한 20위권 정도 학교가 700점 초반 정도고, 30위권이 한 600대 후반 정도가 합격생의 GMAT 평균 점수인 편이고, 혹시나 회사 스폰서십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일반 지원자들보다는 합격생 GMAT 성적이 꽤 낮은 편입니다. 한 20위권 정도가 600대 후반도 가능한 경우들이 꽤 있어서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분들은.
자, 이렇게 점수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거는 끝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내가 추후에 리더로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아래 파트들을 가지고 어필링을 하셔야 될 건데, 자,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레주메인데요. 이거는 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나중에 새로 써셔야 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에세이 컨설팅 작업을 해보면 제일 좀 많이 달라지는 게 저거예요. 회사 이직 때문에 이력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 제일 고생을 많이 하는 게, 회사 내는 이력서랑 학교 내는 이력서가 완전 달라야 돼요. 목적이, 회사는 내가 이 일을 할 줄 안다, 그러니까 날 뽑아주세요, 가 메인일 테니, 회사 이력서는 뭘 해봤다 쪽이 메인이에요. 근데 MBA는 학교를 가서 그 일을 할 건 아닌 거니까, 얘네가 원하는 거는 이 지원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가 필요한 거지,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어서, 뭘 했는지가 아니고 왜 그렇게 한 건지, 어떻게 그렇게 한 건지, how나 why에 훨씬 더 좀,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나의 리더십, 나의 창의력, 나의 분석력, 나의 글로벌 워킹 능력,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는 거지, 내가 뭘 해봤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은 마찬가지로 일한 사람을 뽑는 것도 있지만 클래스를 구성하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똑똑하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애들에게 얼마나 좋은 시너지를 줄 거냐, 잘 하모나이즈 이룰 거냐, 또 매우 관심 있게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워크 쪽에도 리더십이나 팀워크에 대한 얘기를 많이 언급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회사 지원할 때는 많이 쓰지 않는 내 취미 활동, 혹은 내 뭐 봉사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꽤 아래쪽에서 디테일하게 언급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좀 기울이는 편이니까 그런 것들 좀 미리 많이 발굴해 두시면 편하겠죠, 사항들은. 자, 레주메는 또 신경 써야 될 게, 이게 그 나중에 지원해 보시면 의외로 서류 준비할 게 꽤 많아요. 아마 내 패키지를 다 만들어서 쭉 출력해 보시면 이만큼 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패키지를 학교에서 뽑아요. 걔네가 쭉 뽑아서 어드미션 커뮤니티까지 보게 될 텐데, 그 내 패키지의 맨 첫 번째 페이지가 레주메예요.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러니까 이 아래에 있는 모든 사항들이 이 한 장에 오롯이 담겨 있어야 이게 좀 파워풀한 패키지가 특히나 첫 인상부터 좋아질 수 있을 테니까, 그 작업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나중에는. 자, 이제 그게 이력서가 작성이 되면 이제 학교에 맞춰서 에세이를 쓰게 될 텐데, 얘기 드린 대로 학교당 보통 한 3문제 정도 평균 질문 나오는 셈이고, 가장 흔한 질문은 너 MBA 올려고 하니? 이 질문. 그리고 네 리더십 보여주세요. 그리고 너 놀 때 뭐 하니? 그러니까 말한 대로 네 목표가 뭔지, 네가 어떤 커리어를 쌓아왔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 또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질문이 나오는 곳들이 제일 많고, 뭐 거기에 기타 질문들이 들어가거나 빠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거는, 뭐 이미 뭐 성적이 다 나와서 에세이 쓰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지맥 준비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올해 지원을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조금 늦었어요. 되게 타이트하게 준비해야 되는 시기라 지맨만 온전히 다 해가지고는 나중에 좀 늦을 수 있어서, 에세이도 미리 좀 밑그림을 그리는 게 좋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학교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가장 희망하는 학교 들어가서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 작년도 혹은 빠른 학교는 올해 이제 받을 학생들에 대한 에세이 질문들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거 한 두세 학교 뽑아가지고 뭐 노트북에 넣어놓던, 휴대폰에 넣어놓고 여기에 내가 쓸만한 소재거리가 어떤 게 있는지를 미리 좀 찾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나중에 저 에세이 쓸 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뭐냐면, 네가 왜 MBA 갈 거니? 여기에요. 너무 웃겨요. 그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일단 준비해놓고 나서 에세이 쓸 때 고민해요. 내가 왜 가야 되는 거지? 왜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나는 목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만나보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나는 예를 들면 CEO 하려고 처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고를 써야 되는데 머릿속에 롤만 들어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혹은 아까처럼 로케이션 바꿔보려고, 미국 한번 가보려고, 일해보려고 같은 거는, 이게 내 어떻게 보면 위치의 변화인 거지, 그걸 통해서 뭔가 이뤄보겠다는 이게 비전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내가 안 가도 그 회사 그 자리에 분명히 누가 있을 거란 말이야.
CEO 자리에 내가 아니어도 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저게 A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여기 앉았을 때 뭐가 바뀔 수 있는 건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그 자리를 가겠다, 그 위치로 가겠다까지밖에 생각을 보통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걸 짜짜내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일단 시작은 우선은 물론 내 목표는 현재 커리어가 나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변화하겠다일 수는 있겠지만 막연히 그냥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써서 가지고는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테니까 웬만하면 지원을 할 때는 내 커리어 안에서 얘기를 끌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현재 내 분야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점인 건지 혹은 내 분야에서 5년 혹은 10년 내에 어떤 변화가 가장 좀 재밌을 건지를 좀 서치해 보시고 그 관련돼서 좀 리더분들과 얘기도 해보시고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지고 좀 학교에서 좀 못 들어볼 만한 얘기들, 좀 재밌어 할 만한 그런 포인트를 찾아내서 누구나 뻔히 하는 이런 얘기 말고 거기 갔을 때 어떤 재밌는 변화나 좀 새로운 어떤 그런 좀 뭐 발전 같은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보시면 좋을 건데 그게 단기에 좀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가 많으니까 좀 미리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리더십 케이스도 좀 여러 가지를 발굴해 두세요. 에세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뷰에도 꽤 많이 쓰일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했던 거, 내가 리드했던 거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부탁을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케이스를 정리해와요. 나는 네가 알고 싶은데 그 일을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너라는 사람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했고 내가 왜 Alt B가 아니고 Alt A로 했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고 어떤 마인드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도록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게 케이스를 사는 게 아니고 나라는 사람을 사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어드미션 커뮤니티에게 좀 흥미로운 얘기로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자, 추천서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학교가 2명 요구하고요. 많은 경우 3명, 1명 요구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 보통 2사람의 추천인을 요구를 하는데 학교에서 대부분이 걸어놓은 게 있어요. 웬만하면 교수는 안 받겠다. 우리는. 확실한 표현인 거죠. 여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 어차피 너랑 한 6, 7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그 필요 없다. 지금 네 보스한테 받아라. 웬만하면. 아주 높은 사람 필요 없다. 가장 너랑 가까운 보스에게 받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근데 문제는 말할 수가 없다. 그렇죠? 딸릴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면 그 에세이가 얘기했듯이 한 학교당 한 3개 질문 정도 있으면 보통 제일 마지막에 이 질문 말고 네가 아무거나 하고 싶은 얘기 써봐라는 옵셔널 질문이 또 항상 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언급하시면 돼요. 회사에 말할 수가 없는 분위기다. 그래서 내가 네 보스한테는 못 받고 이전 보스가 됐든 옆에 팀장이 됐던 간에 그분에게 받았다. 라고 언급하면 그렇게 많이 뭐 손해보진 않으니까 그거는 충분히 학교에서 이해해주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워낙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고려해보시고 근데 이것도 미리 발굴할 수 있으면 좀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추가로 드리면 이게 예전에 없던 건데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자 일단 추천서 진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원서를 작성하는 첫 페이지가 추천인이 누구냐예요. 그래서 그 추천인이 누구다. 그리고 그 추천인의 이메일 주소는 뭐다. 기입을 하면 학교에서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내요. 이메일을 보내면 이제 그분이 이메일을 딱 열면 링크가 걸려 있을 거고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제 쭉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전에는 추천인이 누구다까지만 보통 물었었는데 최근에 많은 학교들이 생긴 게 그 사람이 우리 학교 나왔니? 를 묻는 질문이 생긴 곳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없었던 질문이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찌됐건 걔네가 그거를 조금 카운트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표시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여러 명의 추천인들 중에서 내가 초이스가 가능하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학교 출신인 분을 좀 발굴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뭐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왜냐면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를 나왔다라는 메리트 플러와 나를 잘 안다라는 것 중에서는 아마 학교에서는 나를 잘 아는 분을 훨씬 더 선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추천서가 그냥 한 장으로 나 누군데 얘 착한데로 쓰는 게 아니고요. 추천서 안에도 질문이 꽤 많아요.
그리고 학교들에게 가장 어필링하는 추천서는 감정적인 워딩이 아니고요. 얘 정말 똑똑한 애가 아니라 얘가 나랑 이런 일 했거든. 근데 얘가 그거 할 때 이렇게 했거든. 처럼 아예 케이스를 딱 보여줘서 누가 봐도 그 케이스 안에서 리더십이 느껴지도록 혹은 거기서 팀워크 스킬이 느껴지도록.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랑 같이 일을 안 해본 사람이 좀 쓰기가 어려운 좋은 추천서는 그렇게 좀 돼 있다 보니까 1번은 얘기 들은 대로 나랑 좀 가장 가까운 분, 뭐 2번은 그 중에서도 만약에 그 학교 출신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상황은.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할 것들이 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 하시고요. 아까 잠깐 좀 바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우선은 아래쪽 밑에 줄을 보시면 현재는 MBA 기준이고요. MS나 PhD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한 번, 보통 저 1라운드식이나 2라운드식이 한 번 받는 곳들이 많고요. MBA는 거의 모든 학교가 최소 3번 혹은 4번, 5번까지 나눠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지원자가 워낙 많아서 그래요. 클래스가 크다 보니까 하버드만 해도 거의 900명인데 지원자가 10,000명쯤 되거든요. 1년에. 걔네. 한 번에 받으면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나눠서 받게 되는데 우선 가장 기본 사항은 같은 학교에 2번 지원은 안 됩니다. 라운드 1에 떨어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라운드 2에 대지원은 안 되고요. 또 하나 라운드 1에 A 학교를 붙었을 때 라운드 2에 B 학교를 지원하는 거 당연히 가능해요. 거기 붙었다고 딴 데 지원 못하는 거 아니고 다 지원할 수 있고 학교들 간에 교류 없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은 가능하고요. 우선은 보통은 지원 프로세스가 라운드 1 일단 지원을 하시면 1라운드 결과가 3가지로 나와요. 어드미션 됐다. 가장 뭐 좋겠죠. 최악이죠. 떨어졌다. 딩. 그리고 이게 꽤 많아요. 의외로. 웨일리스트에 올라가는. 너 좀 기다려봐라. 애매한 케이스에. 그러면 이게 웨일리스트에 올라가면 이 친구들은 2라운드 지원자랑 같이 붙여요. 다시 2라운드에 똑같이 어드미션, 딩, 웨일리스트. 여기 또 웨일리스트면 다시 3라운드 지원자랑 같이 붙여요. 그럼 이 얘기는 우선 그냥 되게 물리적인 설명으로 라운드 1의 지원이 찬스를 가장 많이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우선 유리한 측면이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아마 아직 GMAT 준비를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의외로 MBA 준비를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라운드 1 지원 전까지 GMAT 점수 확보가 안 되는 케이스가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자가 적어요. 그래서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이점도 생기지만 지원자 수 대비 어드미션 확률도 분명히 라운드 1이 높은 편이고 특히나 거의 모든 학교가 사실은 데드라인 베이스예요. 그건 뭐냐면 지원 마감일까지 기다려서 모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상대 비교를 해요. 얘 할까 얘 할까 골라가지고 인터뷰를 줘요. 주고 인터뷰가 끝나면 인터뷰 결과를 가지고 또 상대 비교를 해요. 그래서 누굴 뽑지? 라고 정하는 데드라인 베이스. 반대가 롤링 베이스예요. 롤링 베이스를 지금 하는 거의 탑 스쿨 중에 유일한 데가 콜롬비아인데 콜롬비아는 일단 지원을 하면 먼저 지원한 지원자 걸 봐요. 그리고 절대평가처럼 얘를 인터뷰에 부를까 말까를 결정해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도 얘를 뽑을까 말까 그냥 결정해요. 딴 친구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랑 비슷한 백그라운드의 지원자가 나보다 먼저 어드미션을 받아버리면 굳이 걔네가 한국에서 비슷한 백그라운드인 애를 2명, 3명씩 뽑지 않을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모든 스펙이 내가 더 좋아도 이미 그 친구가 자리를 잡고 있으면 내가 못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특히나 본인 타겟 스쿨이 콜롬비아이신 분들은 가능하면 지원 시기를 앞당기셔야 돼요. 걔네는. 데드라인은 보통 1라운드가 10월 초로 보통 나오는데 그 학교 일반적인 지원자들은 8월 달 늦어도 9월 초까지는 지원 다 끝내는 편이니까 근데 뭐 그게 아니고서는 나머지는 보통 이런 편이고 1라운드에 학교들이 대부분 좀 빨리 지원하라고 독려를 많이 하는 편인데
결과상으로는 꼭 그렇진 않지만 한국에는 좀 많이 뽑았던 학교가 대표적인 데가 있겠다는 콜롬비아, 그리고 뭐 MIT, 그리고 턱 이런 학교들은 저희 숫자상 봤을 때 확실히 데이터상 좀 라운드 1 합격률이 높았던 편 같으니까 거기가 타겟인 분들은 1라운드에 지원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이게 또 이 벌써세가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지원하는 게 좋은가, 패키지를 잘 만드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되도 않는 패키지를 가지고 라운드 1에 급하다고 냈을 때 얘기 들었지만 한 번 떨어지면 그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상보다는 더 좋은 패키지를 만드는 게 1번일 것 같은데, 그래도 그게 가능하다면 1라운드 해보시고, 저희가 보통은 추천드리는 방식이 뭐냐면요, 확률상 높다 보니까 우선은 내가 정말 여기를 갈 수 있을까 싶은 학교는 라운드 1에, 그리고 내가 여기 갈까 싶은 학교, 그러니까 돼도 안 갈 것 같지만, 이건 제가 왜 추천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그 지원을 혼자 하시건 혹은 뭐 저희처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건 간에 학교를 지원하고 나면 이 지원할 때까지 어찌됐건 내 패키지는 나랑 이 전문가의 시야에서 나온 작품인 거잖아요. 어드미션 커미티가 어떤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모른다고요. 그걸 첫 번째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인터뷰 때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정도까지 가야 돼? 라는 학교는 내가 에세이를 잘 못 썼어도 인터뷰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시면 이 학교의 사람들이 내 패키지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어디 흥미있어 하는지, 어디를 좀 캐셔먼트 마크를 가지는지 느껴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가지고 세컨 라운드에 나머지 학교들을 지원할 때 좀 보강해서 훨씬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다 보니까 우선 이 2개 학교 정도는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또 하나는 딱 미들 레인지 하나만 더. 그래서 만약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이게 되면 세컨 라운드에 이 밑에 학교는 어떻게 보면 나는 고려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지원 안 하고 안 되면 2라운드에 너무나 많은 학교들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서 좀 학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보니까 미들 레인지 정도 한두 개 정도는 더 추가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작업하기가,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에세이 한 학교당 한 서너 개 써야 되지, 그 다음에 추천서도 한 사람당 질문 한 서너 개씩 붙어 있는데, 한국의 추천인들이 본인이 추천서 써주는 케이스를 보기 그렇게 드물거든요. 대부분 내가 써가야 될 텐데, 내가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어서 이게 한 3개 정도만 지원하려고 해도 한 2, 3개월 정도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보통 9월 말 10월 초가 라운드 1인데, 그게 되려면 그럼 8월, 9월은 에세이 거의 써야 된다고 보고 7월 말까지는 사실 시험이 끝나야지 이게 좀 아이디어하게 뭔가 7월 말에 끝내놓고 8월부터 토플 준비하면서 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칸을 더 쪼갤 수가 없어서 저렇게 해놓은 건데, 사실 이것도 좀 빡빡하긴 합니다. 대신에 세컨 라운드를 타겟으로 생각하시면 뭐 아직은 충분히 그래도 가능한 시간대니까 잘 준비하셔가지고 해보시면 될 거고, 확률상은 높지만 그래도 당연한 얘기지만 뽑는 인원수는 월등히 많아요. 2라운드가. 모든 학교들이 제일 좀 지원자도 많고, 근데 워낙 많다 보니까 확률이 라운드마다 떨어져서 그렇지, 지원자도 많으니까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라운드 2에 지원하다 보니 뭐 큰 차이는 없을 거고요. 요게 좀 문제입니다. 서드 라운드. 이 3라운드는 약간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드렸지만 한 사람이 라운드 1에 붙어도, A 학교를 붙어도 B, C를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복 합격생들이 꽤 많아져요. 이제 마지막 되면 그 중에 내가 제일 가고 싶은 데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드랍시켜야겠죠. 서드 라운드는 이렇게 빠져나간 그 슬롯을 좀 채우는 역할처럼 쓰일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럼 그 얘기는 랭킹이 높아질수록 중복 합격생이 적어요. 그래서 랭킹이 높을수록 솔직히 서드 라운드 합격생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보면 1년에 탑 한 10위권 정도는 한국인 합격생이 10명에서 20명 사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 정도 나오는데, 올해도 지금 하버드가 한 10명 정도 얘기하고요. 아직
다 끝난 건 아닌데 워튼도 한 20명 정도 얘기하니까 보내도 되는데 보면 그 중에 서드 라운드 합격생이 거의 1명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단 떨어지니까. 대신에 20위권 이하에서는 의외로 찬스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무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애매한 30위권 이런 랭킹의 학교들은 라운드 1에 훨씬 더 타이트하게 볼 때도 있어요.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는 강해서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해서 훨씬 높은 점수가 높은 스펙의 애들 떨어뜨렸다가 이게 마지막에 돼가지고는 약간 여러 개 붙은 애가 빠져나가면서 채워야 되면 우리 뒤에 가서 조금 스펙이 모자란 학생들을 이렇게 뽑는 경우들도 좀 빈번하게 나오니까 좀 성적이 애매했을 때는 그 한 2, 3위권 이 학교들은 서드라운드도 꽤 괜찮은 실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뭐 지금은 아직 근데 거기까지 고민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라운드 1과 라운드 2 중에서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빨리 일단 시험부터 끝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거를 쭉 정리를 해놓은 사항이고요. 나중에 학교 선정이 애매하거나 좀 성적이 늦게 나와서 좀 시간이 여유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에세이로 학교를 구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얘기한 대로 학교마다 에세이 이름들이 좀 달라서 내가 너무 많은 학교를 내는 게 학교의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써야 되는 에세이 개수가 많아지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 한 두세 개 고른 다음에 그 학교 에세이 질문과 겹치는 학교들 위주로 학교를 선발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뭐 시간이 타이트해지면 고려해 보시고 그 미국이 아닌 유럽이나 아시아는 서드 라운드에도 슬롯이 꽤 많은 편이에요. 얘네는 인터내셔널들을 가능하면 1, 2에 내라고 하는 이유는 딴 것보다 비자 때문에 그래요. 저기 3라운드가 보통 3월 달인데 3월 달에 지원해서 서류 체크해서 인터뷰해서 막 하려면 거의 4월, 5월 돼야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비자 준비해서 가기에 좀 허덕허덕 하게 되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앞에 내도록 유도하는 거지만 유럽이나 아시아권은 사실 그런 이슈가 없어서 좀 거기에 좀 자유로우니까 좀 성적이 늦게 나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지역도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특히나 그 유럽권 학교들이 미주권 학교들보다는 성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뭐랄까 좀 폭이 넓은 편이에요. 이게 저희가 학생들 보내보면 뭐 어떤 식으로 좀 보통 보냐면 미국은 클래스에서 일단 미국인의 비율이 압도적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인도, 중국, 뭐 한국, 유럽, 이런 애들 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메인 바디에 얼마나 도움될 애들인 거냐 처럼 보는 느낌이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되게 좀 특출난 게 있는 애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얘네가. 근데 유럽은 한 나라가 20%가 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 이제 구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뭘 되게 잘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잘 어울릴 만한 애들. 이거 많이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저기 뭐 퍼스널한 측면에 대해서 훨씬 더 좀 관심을 많이 가지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점수에 대해서도 조금 미국보다는 조금 관대한 편인 거라 자기가 좀 언어 능력이 뛰어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활동들을 많이 해보셨는데 성적이 기대한 만큼 안 나오셨으면 유럽 고려하시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자, 요게 우선은 2020년, 21년이긴 한데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인시아드에서 나온 나중에 에세이 쓰셔야 될 질문 사항들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총 6개에다가 밑에 옵셔널 2개씩 붙어있죠? 방은. 뭐든지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세이 질문들은 앞에 설명드린 게 다고요. 여기서 추가로 하나 얘기해 드릴 거는 밑에 옵셔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학점이 3.0이 안 될 때 왜 그래야 했는지 대한 언급. 그 다음에 경력이 보통 6개월 이상의 갭이 있을 때 왜 갭이 있는지에 대한 언급.
아까 말한 대로 추천서를 내 위에 보스한테 못 받았을 때 왜 못 받았는지에 대한 언급, 그런 사항들을 밑에 써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굳이 그런 거가 쓸 게 없다, 쓸 게 없으면 저거 비워두지 말고요. 이게 내 패키지를 업데이팅할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질문 중에 하나니까 변명할 게 없으면 내가 좀 자랑할 것들 뭐든 찾아서 기여할 부분, 내가 클래스에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뭐 업무적인 능력이 됐건 아까 말한 것처럼 혹시 뭐 데이터를 되게 많이 만져봤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되게 부르다거나 내가 어디에 관심이 많다거나, 그게 꼭 일이 아니어도 관계없으니까 내가 클래스를 좀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저기를 방어 대신에 공격용 무기로 쓰시면 훨씬 더 강한 패키지가 될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분도. 의외로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되게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언급할 게 큰 사이즈인 건지 작은 사이즈인 건지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면 의외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겠지만 여러분들 과거 삶에서 꺼낼 만한 얘기들이 그래도 꽤 많이 있을 테니까 잘 살려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요거 아까 뭐 얘기 드린 사항을 역시나 똑같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최대한 케이스가 아니고 나를 좀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될 거고, 고글 에세이 쓸 때 필드나 포지션이나 지역에 대한 중요성이 아니고 내가 거기서 가져올 비전, 변화, 왜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는지 좀 더 좀 단단하게 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거고, 밑에 리더십이나 뭐 실패 케이스 같은 것들은 케이스를 보여주는데 포커스하지 말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상대방이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 거냐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 아까 들었던 사항들 한번 쭉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드렸어요. 자, 요거는 하버드에서 요구하는 추천서 항목입니다. 추천서 항목이고요. 여기는 오른쪽에 보시면 질문이 3개 있어요. 잘하는 거 뭐니? 못하는 거 뭐니? 그리고 추가 언급할 거 뭐 있니? 가장 질문이 적어요. 이 학교가. 하버드가 제일 질문 적은데, 뭐 잘하는 거 뭐니는 쓸 게 많겠죠. 여러 가지 뭐 써도 되니까. 제일 학생분들이 고생하는 게 2번이에요. 못하는 거 뭐니? 발전 가능성이 어디 있니? 네가 피드백 준 건 뭐니? 이런 분인데 정말 못하는 거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렇죠? 그리고 개선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거 써야 돼요. 그리고 쓰려면 제일 많이 쓰는 거 저런 거죠. 뭐 너무 착해요. 뭐 이런 거. 그래서 누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맨날 늦게 집에 가고 이런 얘기하고, 워크랑 라이프 밸런스 못 맞춰요. 이런 얘기. 또 최근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리더십. 리더십도 쓸만해요. 이게 리더십은 이건 성장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왜냐면 어느 직급에서는 막 되게 야 열심히 하자 이런 리더가 좋은 리더지만 내가 위로 올라가면 내가 누구 잘라야 될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되면 그럼 단단한 리더십도 얘가 필요한데 얘가 지금은 너무 착하기만 해. 예를 들어서 저런 거는 아직 위치에 못 가서 못 경험했지만 그러니 MBA 가서 다양한 애들하고 좀 겪다 보면 길러 올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서 꼭 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저 위크 포인트가 학교를 가야 하는, 그래서 또 많이 쓰이는 게 그 경영 쪽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 뭐 공대 베이스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일해서 핸드온 널리지로 얘가 되게 경영 잘하긴 하는데 이론적으로 배워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 나는 얘가 꼭 빨리 학교에 가서 제대로 좀 체계를 쌓으면 정말 잘할 것 같더라고. 이런 식으로 좀 그 학교가 좀 도움 줄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가지고 언급해 보시면 충분히 괜찮은 추천서가 만들어질 거고, 사실 제가 이걸 가져온 거는 질문이 3개밖에 없는데 얘를 들고 온 이유는 이게 메인이 아니고요. 왼쪽이 메인이에요. 뭐냐면 이게 추천서가 진짜 추천인이 해주기가 쉽지 않은 게요. 이거 답 쓰는 것도 짜증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저 왼쪽에 블랙 포인트 쭉 여러 개 있잖아요. 저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매우 좋음, 보통, 별로, 매우 별로. 보통 1점부터 5점 사이로 다 그레이드를 매겨야 돼요.
하나하나. 그러니까 저 작업을 내가 한 학교 서너 개를 하면 학교 지원할 때마다 저걸 다 이제 그레이드를 매겨야 되는 것도 엄청 짜증나는 작업이라 실제로 추천인 쓰기 어려운데, 자, 일단은 딴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저런 분리 포인트들을 왜 추천인에게 물어봤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저 분리 포인트들에 있는 저런 항목들이 내 레주메나 내 에세이에 녹아져 있는지, 내 그 패키지를 만들 때 저런 사항들을 학교가 느낄 수 있도록 써놨는지를 고민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오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끔 이 얘기도 해요. 순서는 왜 저럴까? A, B, C, D 순서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에 있는 분릿일수록 학교가 조금 더 가중치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구글링을 해보시면 웬만한 학교의 추천서 저 항목들은 좀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으니까. 왜냐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게 정확한 케이스로는 내 패키지에 추천인을 기입을 하면 추천인에게 간 메일을 클릭했을 때 이걸 볼 수 있는 거라 지원자는 못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 구글링 해보시면 뭐 나올 테니까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보통은 추천서 작업이 그 추천인이 학교에서 받은 이메일을 그냥 지원자에게 다시 토스를 보통 해줘서 내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대충 기입해놓고 다시 추천인이 읽어보고 괜찮네에서 컨펌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 편이고, 지원자 본인이 컨펌까지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혹시나 바빠서 그렇게 하셔야 되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그 추천서를 업로드한 곳과 내 패키지를 업로드한 IP가 달라야 돼요. 가끔 그걸로 연락 와요. 실제로. 학생분들 나한테 연락 와가지고 메일 와서 저 이번에 어디 지원했는데 학교 연락 와가지고 너 추천서랑 지원서 IP 똑같다고 해명하라고 연락 왔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가끔 연락 오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에서 가끔 신경 쓸 때 있으니까 좀 조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혹시나 요거는 관련해서 궁금한 거 하나 질문하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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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걔네가 가능하면 회사 메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회사 메일이 아닌 G메일 또는 네이버를 써서 불이익을 받은 케이스 본 적은 없어요. 전혀 불이익 없었어요. 그동안.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네. 얘기한 대로 회사에서 외부로 메일이 못 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또 네, 허용 가능해요. 그 사항까지는. 오케이. 뭐 이것도 이제 추천서 아까 제가 쭉 말로 드린 거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다시 리마인드해서 보실 때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지원의 끝이죠. 인터뷰고요. 학교당 다른데 보통 한 그 뽑으려는 인원수의 한 2배, 2배수 혹은 3배수 정도까지 인터뷰 주는 곳들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인터뷰는 어드미션 커미티가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재학생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동문들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는 완전 케이스가 달랐던 게 코로나 때문에 얘네가 한국 방문이 불가능했었고 대면도 불가능하다는 경우여서 아예 동문 인터뷰도 없애고 어드미션 커미티가 오는 것도 없애고 다 줌으로 전화 화상 인터뷰로 진행을 했었었는데, 지금 올해는 올 것 같아요. 벌써 저희 8월 달에 안다즈 빌려가지고 MBA 페어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인시아드에서도 8월 달에 저희 학원에서 설명회 하겠다고 본인 방문해서 아마 모양을 많아졌기 때문에 크게 이게 변화가 없다면 올해는 그 커미티들이 한국에 와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는 것도 아마 될 것 같고, 동문 인터뷰도 하는 곳들이 다시 생길 것 같아요. 보통은 한 20위권 이내에는 동문 인터뷰하는 학교들이 꽤 많은 편이고요. 시간은 보통 한 인터뷰 시간 30분, 길면 1시간 이 정도 진행될 거고, 조심할 거는 답변 좀 줄여주세요.
이게 질문에 대해서 너무 길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터뷰어 걱정해줘야 돼, 인터뷰어. 왜냐면 인터뷰어가 나랑 40분 정도 인터뷰하면 네, 해봤더니 얘 너무 좋아. 5점. 이게 아니고요. 걔가 나한테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걔가 다 써야 돼요. 내가 뭘 물었고 얘가 뭐라고 답했어. 내가 뭘 물었고 뭐라고 답했어. 다 써가지고 그래서 오버롤이 몇 점. 점수를 매겨놓고. 왜냐면 이게 완전 디렉터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 애들이 오면 그걸 위로 보고서를 올려야 되다 보니까 진 걸 남겨야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질문 하나에 장황히 얘기하면 걔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한 문제당 5분 이내로 답할 수 있도록 좀 줄여놓고, 이것도 역시나 구글링 해보시면 올해, 작년에, 재작년에 인터뷰했던 분들 그 예상 질문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뽑아다가 미리 보통 준비하는 게 지원 끝나고 나면요. 지원 끝나고 나면 한 달 정도 텀이 있어서 인터뷰가 와요. 인터뷰가 이비테이션이 오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오면 인터뷰가 또 됐다. 그러니 이 날짜들 중에 네가 편한 거 골라봐. 노티스가 올 날짜로부터 보통 한 2주 정도 텀은 줘요. 그러니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니까 보통은 지원 끝나고 나면 대략적인 공통된 인터뷰 질문들, 사항들 좀 준비해놓고 학교에서 이제 오면 그 학교에 맞춰서 거기 좀 더 골라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 맞춰서 연습도 해보고 모ck 인터뷰도 해보시면 괜찮을 거고, 좀 독특하게 인터뷰하는 곳이 현재는 워튼은 팀 인터뷰가 있어요. 딴 데는 다 1대1인데 워튼은 지원자들 한 대여섯 명 모아놓고 이렇게 문제 하나 던져가지고 애들 토론시키. 진짜 무서워요. 애들이 아예 말을 못하게 해요. 옆에 애를 혼자 계속 떠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제일 멍청해지는 거 알죠? 아까 얘기했지만 얘네가 지원자가 얼마나 똑똑하느냐도 보지만 팀을 잘 만드냐도 진짜 많이 봐요. 저희 그 3년 전의 얘기인데 그 팀 인터뷰 제일 마지막 회에 본인이 영어를 되게 못해서 자기는 그런 자리가 제일 무섭다라고 했던 분이 어드미션을 받았었는데, 그 친구가 받았던 가장 큰 무기가 뭐였냐면 팀 인터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앉은 자리, 옆자리, 맞은편 자리 얘가 완전 난리였대요. 다 주도하고 막 다 싸마 집어먹는, 거기 걸린 애가 여기가 걸려가지고 그대로 밟히고 있는 거를 본인이 힘내라고 등을 되게 티 안 나게 진짜로 자기는 그 의지로 그 생각으로 했는데 커뮤니티가 이거 봤대요. 봤나 봐. 그래서 뽑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너 이것 때문에 뽑았다고. 자기는 다 됐고 얘는 당연히 안 되고 케이스가. 그러니까 이 자리가 꼭 말을 잘하는 자리가 아니라 팀을 만드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해 보시면 도움될 테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자, 학교를 방문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랭킹이 높은 학교들은 학교에서 그닥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페이버를 주는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랭킹이 좀 낮거나 위치가 애매한 학교들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를 가보실 수 있으면 15위권 아래거나 위치가 좀 애매한 곳들은 가보시는 것도 좀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이게 솔직히는 어찌됐건 2년 정도 기간과 꽤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단지 인터넷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학교를 가서, 그러니까 이 학교가 좋은 게 아니고 정말 나랑 맞을지도 한번 직접 가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서, 지원 시기 점수 받았으면 한번 학교를 투어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많이 드려요. 사람들은. 자, 이 정도까지가 일단 지원 안내였고요. 이거는 저희 뉴스가 워낙 MBA 관련해서 GMS 업은 국내 완전 넘버원이고 SA 지원 컨설팅도 가장 잘 되어 있는 곳이니까 저희가 작년에도 한 60분 넘게 같이 작업을 했었고 솔직히 한 분 떨어졌어요. 그중에 한 분 이제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나머지 분들은 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고려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쭉 같은 사항들이고요. 자, 마무리 짓기 전에 지금 처음 혹시 GMAT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6월 벌써 이제 2주차가 다 되는데 이게
7월부터 시작하시면은 또 타이트해지거든요. 또 타이트해져서 가능하면 지금 빨리 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저희 우선 GMAT 시험이 크게는 매스, 그 다음에 버벌, 라이팅, IR 이렇게 세 가지 섹션인데 이 두 시험은 총점에 포함이 안 돼서 크게 뭐 비중이 큰 편은 아니고 매스랑 버벌 파트 두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800점의 점수가 만들어져서 여기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는데 버벌 파트가 그 안에 센텐스 커렉션 재밌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넌 재밌구나, 나 힘들다 이런 느낌이겠지만 아무튼 재밌어요 저는. 그래서 이 문장을 누가 이 느낌이야. 이게 문법상이 아니고요. 나중에 MBA 끝나고 나면 내가 계약서 써야 되는데 네가 아무리 말 되게 썼겠지만 문법에는 오류가 없지만 그 문장을 이 사람은 A라고 읽을 수 있고 저 사람은 B라고 읽어버리면 계약서에 큰 문제가 생길 테니까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없도록 가장 잘 쓴 글은 뭐니? 크리티컬 리즈닝. 앞으로 네가 할 일 중에 제일 메인 설득하는 거거든. 이 문단에 있는 내용을 가장 서포트하는 글은 뭡니까? 가장 정확히 반대하는 글은 뭡니까? 그럼 논리에 대한 체크. 리딩. 아침에 출근하면 앞으로는 이만큼 페이퍼 읽어야 될 텐데 엄청나게 긴 글 안에서 메인 포인트들을 빨리 좀 캐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 좀 세 가지. 그리고 나중에 돈 만져야 되니 수리적인 사고력이 있는지. 총 이제 4개 과목으로 평가가 되고 딱 이제 과목당 매스랑 버벌이 딱 반반씩 해서 8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하게는 크게 2개지만 과목을 4개라고 얘기를 보통 드리고 그래서 리더스의 모든 GMAT 수업은 크게는 2단계예요. 이론반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적중반 뭐 프린트풀 나간 거 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텐데 2단계로 돼 있고 이론반이 보통은 직장인들이 한 달에 과목 4개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2과목씩 해서 2달. 이제 적중반은 공부가 좀 습관이 되면 한 달에 4개도 이건 가능해서 보통은 이렇게 해서 3개월 차의 첫 시험 오늘 좀 보도록. 그래서 그때 점수가 나오면 제일 좋고 혹시 점수가 안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랑 요청하는 상담 다 해드리니까 상담해서 그 다음 시험은 언제쯤 보면 좋을지 그 다음 시험까지 뭘 더 준비하면 좋을지 같은 것도 이제 가이드하면 거기 맞춰서 진행이 될 거고 우리 장점은 저희가 수업이 크게 3개 있어요. 오전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 클래스가 하나 있고 온라인 클래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다 이론반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말반 등록했는데 혹시 시간이 안 돼서 못 오면 오전에 와도 관계없고요. 얘도 못 오면 온라인에 들어도 관계없고요. 어디든 편하신 데 오셔서 수업 들으면 되는 거니까 혹시나 주말에 들었는데 이해 잘 안 되면 온라인으로 또 수업 다시 들어도 관계없는 거라 지금 6월 한 둘째 주까지 왔지만 만약에 지원 계획이시면 지금이라도 빨리 일단 오프라인은 이미 진행이 됐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메이크업 가능하니까 6월부터 시작해서 7월 달까지는 어찌됐건 이론 좀 끝내고 8월 달에 첫 시험을 봐야 1라운드에 어떻게든 한번 내볼 수 있을지가 좀 가늠이 오기 때문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고민하고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항은 혹시 뭐 일단 이따가 합격자분들 오실 텐데 저한테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약간 좀 저는 관심이 없죠? 더 이상 그렇죠? 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안 되게 좀 브레이크 타임 하고 바로 모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